보시면 이제 한국항공우주예요. 이거는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두들겨 맞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상. 뭐 그냥 뭐 맞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는, 결과론적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어, 결과론적인 이제 해석 부분에 일단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에 이제 요거 다 설명드리고 나서 올려드릴게요. 요 종목군들, 내일장 공략주 종목군들. 지금 이제 하나의 카이 인수설 한국항공우주, 근데 요 부분 이제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또 탄력을 받았었다가 하나그룹이 재빨리 아니야 아이 구설수 오르기 싫잖아, 지금 당장 인수하는 것도 아닌데 대우조선해양을 먼저 품고 나서 뭐 천천히 해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천천히의 시간이 없어요, 또 그 수출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증자를 통해서 2조 원 증자를 통해서 지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2조 원 가지고 이게 별도의 종목이니까 다시 설명드려야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그룹이 참 대단한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삼성 테크인에서 또 이제 가져온 거지, 방산업체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1조, 그다음 나머지 기업체 두 군데서 5천억씩 해가지고 2조를 만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에게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증자를 통해서 인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증자를 통해서 인수를 하는데 사실상은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헐값 매각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노조들도 좀 반대를 하고 21년간 12조 들어왔다는데, 물론 이제 2조에 팔아도 2조에 인수를 해도 뭐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하나그룹에서 돈을 내려고는 안 하고 대우조선해양 잘 뭐 키워서 대우조선해양에서 돈 벌어서 돈 갚겠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누가 보면은 이제 일각에서는 뭐 수혜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은. 근데 어찌됐건 그게 있는데, 또 하나의 인수 방식 중에 하나는 채권단의 지분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채권단의 지분을 털고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수혜가 됩니다. 증자 방식으로 들어왔다면 2조를 어디다 쓸 거냐예요. 이 채권단 지분을, 그러니까 부채를 탕감하는 게 아니라 이 2조 원을 증자로 들어왔다면 이거 어디다 쓸 거냐. 채권단 지분을 탕감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그 절차를 그렇게 채권단 거를 사면 되지. 예? 어찌됐건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증자의 기준을 잡았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수출입은행 쪽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전환사채를 갖고 있죠. 근데 전환사채를 돈을 갚을 테니까 지금 당장 이걸 갚으라고 하지 말고 벌어서 갚을게 좀 유예를 해줘라. 그럼 이제 수출은행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 수출의 은행은 뭐 어찌됐건 정부 차원에서 좀 관리가 되는 쪽들이잖아요. 뭐 산업은행도 그렇고 뭐. 결론은 이 채권단들이 다 양보를 해줘요. 양보를 해주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증자자금 들어오는 2조 원 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카이를 인수한다.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하냐면, 한국항공우주의 수출입은행의 지분이 17%인가 21%인가 한번 지금 볼까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조만간에 이제 바젤 3 그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좀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은이 지금 갖고 있는 게 26%네. 26%인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쪽에 증자 자금 2조 원 가지고, 그 2조 원 가지고 한국항공우주의 수출입 은행의 지분을 인수한다. 인수해 준다. 그럼 수출입 은행도 바젤3에 자기 비율 BIS 맞추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그룹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방에 2조 가지고 두 개를 먹는 거죠. 대형주,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카이가 한국항공우주가 주인이 생긴다, 제대로 된 주인이 생긴다 그런 내용과 함께 사실상 주가가 이제 일시적인 또 탄력을 받았죠. 원체 낙폭과대였고. 근데 이게 하나그룹에서는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직 진행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인수를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실사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상태인데 그럼 결론은 하나그룹은 야 우리 미팅한 적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미팅한 적 없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항공우주가 대밀리는 흐름도 하나 있고요. 응?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한국항공우주를 우리가 이제 꾸준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미국하고의 그 장거리 미사일 그 거리 제한 이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정권 마지막 시기에서 그걸 다 풀었어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진보 쪽은 그런 걸 좀 그 진행을 잘 하죠. 보수 쪽은 이제 좀 미국이나 이제 뭐 일본 쪽에 좀 우호적인 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도 이제 거의 뭐 맞짱을 뜨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미국 쪽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마지막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그 즈음 기준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이제 뭐 이재명 뭐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님하고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두 분 다 항공우주청을 만들어서 우주산업을 성장시키겠다. 그건 이제 그 고지고대로 그렇게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요.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 내용인 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그 추진체죠. 추진체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로켓을 쏜다는 정도가 그러니까 달라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인공위성을 쏴 올리는 그 기술력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인 거죠. 그 이상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민간에게 이제 넘기겠다라는 기준이에요. 민간에게 넘기겠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잘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은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기준을 잡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쪽은 주인이 있는 회사고 이쪽은 사실 매각을 앞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얘한테 전해주고 매각 가치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건 그렇잖아요. 채권단 관리에 놓여져 있는. 결론은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그 기술을 이양한다,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깊어졌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그게 악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악재는 아니에요. 노출돼 있던 내용이고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던 내용이고, 그게 이제 엄청난 호재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번 조정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조정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조정은 일봉으로 보시면 뭐 요 정점 찍고 요 정도 수준의 조정이야 뭐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잖아요. 그죠? 요 정도 수준의 이제 뭐 조정 그리고 하방력 잡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아마 요때 나왔을 것 같아요. 요때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왕창 무너진 거고. 그 다음 밤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무너지면서의 흐름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의 장대음은 더 많단 말이에요. 최근. 이거 보시면은 뭐 반등이 나왔다. 이때는 이제 그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수급 논리로 5% 정도 물량이 튀어나오면서 뭐 그냥 뭐 정신없이 두들겨 맞은 거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요 흐름 이후에
수급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빠져나갈 저점 물량은 빠져나간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정화가 되고 좀 내려오는데, 이때 이제 그 매각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또 일시적인 탄력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매각 이슈 부분에 이제 뭐 없던 내용의 기준 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거예요? 그 저기죠. 앞서 말씀드린 항공우주청에 대한 기술,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 추진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넘기겠다. 그 결과. 그럼 요거에 반하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등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고, 또 두 번째 기준은 뭐 수급 범위가 이렇게 꼬여져 있지 않아요. 이때 조정받을 땐 오히려 수급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13일 기준. 13일 날은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음봉, 그죠? 얘도 8%예요. 변동이 커서 좀 작아 보이지만 8%고, 또 현대로템도 무너졌습니다. 얘도 이제 뭐 한 4%대.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은 들어와 있어요. 수급은 얘는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한국항공우주, 그다음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보자라는 거예요. 원체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수급이 원체 좋은데 최근에 이제 그 수급이 좀 꼬여졌기 때문에 좀 보자. 낙폭은 좀 심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합니다. 얘도 나중에 보긴 할 텐데 이제 우선순위에서 3순위로. 그럼 한국항공우주는요? 결론은 이제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매각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이건 뭐 자기 스스로의 수급이 꼬여진 부분이었고, 매각 관련된 부분의 반등, 그리고 나서 아니야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로켓 기술에 대한, 인공위성 기술에 대해서 그 이전받는 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정인데, 사실 저것도 과도하죠.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 조정이었고, 그다음에 이날 똑같이 13일날 방산주들 무너진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단은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방산주가 있는 부분. 근데 그쪽은 이제 조선 쪽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방산주들이 있다를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이제 2억 원 정도 갖고 있던 물량을 다 매도했다. 그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시장도 굉장히 어려웠을 뿐더러.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과도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 논리 부분 범위를 좀 놓고 보셔야 되고, 조정이 깊어졌을 때에 정점 찍고 조정이 깊어졌을 때 수급은 꼬여진 게 없더라.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어차피 수급 논리로 보셔야 되는데,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11월 20일 이후에 요 정도 범위가 이제 10% 범위가 돼요. 여기까지 물량이 출회된 게 10% 정도 범위가 되는데, 5%의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 그 나온 부분은 이제 저점 물량의 인식으로 좀 잡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대부분 다 손바뀜의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급 범위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손절이 나왔다기보다는 저점 물량이 튀어나왔을 거고, 요 물량의 상당 부분은 여기서 손바뀜이 있었을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특정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5%나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적이다. 최악의 경우가 이제 최악의 경우가 요때 형성돼 있던 뭐 요 정도 범위까지로 설정을 했는데 거기까지 내려버렸죠. 최악의 경우까지. 그리고 이제 돌려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시 놓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그 한국항공우주의 여러 내용,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정부의 정책에 기인된 내용, 정책에 기인된 내용, 방산 쪽에 대한 일정 범위의 육성 부분하고, 그걸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한 부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기술력을 넘겨줬지만 걔네만 해가지고 되진 않아요. 통합적인 부분에 대한 하이.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실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죠. 근데 재래식 무기는 선진국에서는 이제는 잘 안 만들어요.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그래서 재래식 무기가 이제 만드는 국가가 제한적인데 우리나라 그중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 흐름. 그러니까 조선주 설명드릴 때는 거의 비슷한. 조선주도 유럽이 지금까지도 기술력은 유럽이 제일 좋아요. 거기는 어찌됐든 그 유람선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으로 넘어온 게 그 일본이었고 일본에서 이제 사양 산업으로 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 그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1위로 이제 등극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또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뭐 벌크선이나 이런 쪽, 컨테이너선 뭐 이런 쪽. 마찬가지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나와서 이제 나서서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협력을 계속 하고 있는 그 내용도 재료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A 관련된 내용도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방산 쪽. 미국 정책의 기준에서는 어떤 거요? 미국 정책의 기준은 친환경.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 정책 기준에서는 여러 정책이 있지만 방산 쪽의 정책에 대한 기준. 그렇게 해서 한국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윤정두의 주장만이 기준점이 잡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윤정두가 해석을 해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메이저들이 그걸 인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 항공우주가 가장 많은 이제 그 지분이 형성됐을 때가 1,5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15%, 9,700만 주짜리입니다. 주식수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9,700만 주짜리인데 1,500만 주 정도의 매집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차익 실현이 나왔고 손바뀜이 됐고 결론은 한국항공우주의 그 지금 현재 14일까지의 누적 수급은 1,100만 주. 그러니까 뭐 블록 대차나 공매 상환 물량은 월등히 넘어선 거예요. 11%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그 기간 기준으로 따질 때 4,200억. 금액 기준으로 7인데 글로비스는 블록들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비스 빼고 현대글로비스 빼고 그러면은 6위. 매직 금액 기준에 2,400개 종목의 6위. 그리고 매집률로 따지면은 뭐 하나솔루션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얘는 1위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의 이제 매수평균 단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또 외국인들 위주로 다 샀어요. 외국인들 위주로.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평균 단가가 47,6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얼마야? 42,000원대? 외국인들의 11% 매집에 평균 단가가 47,000원인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얘를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실적 개선 폭이 있는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V자형으로 돌릴까요? 제가 판단할 땐 돌린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할 만큼은 거의 대부분 나오고 끝났어요. 9월 중순경에 다. 추가적인 조정은 시장 영향과 여러 이슈 범위가 겹쳐지면서 아랫방향의 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수급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고 상승행 때 확인형에서 이거 연봉입니다. 연봉 연간 단위 이제 뭐 2달 보름뿐이 안 남았잖아요. 연봉 단위에서 저 꼬리 부분을 대부분 감싸는 6만 원 수준까지의 흐름을 최소 범위로 놓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기준의 설정 범위를 주력주 기준에서 실적 그리고 수익 종목 포함의 기준에서는 정책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이 나와요. 일단은 이제 일요일날 2분이 가입이 되셨기 때문에 개장 전에 1분 끝.
그리고 이제 직장인 전용 VIP 문자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차이가 뭔가요? 직원분들 괴롭혀봐야 설명 못해요. VVIP, VVIP의 차이는 말 그대로 VVIP에 가입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VVIP에 계신 분들은 그걸 느끼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실시간 대처를 하고 뭐 또 여유로움을 즐기시고 하루 종일 계속 방송 듣는 게 아니라 포트 구성하신 이후에 여유로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25년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응? 이거 다 오픈해드리면 누가 가입하냐 그런데 다 하세요. 왜? 이렇게 해서 비중을 채워서 이 수익을 내지를 못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린단 말이야. 과금하고 딱 들어오시는 순간은 윤정두가 이제 여러분들 기준의 주식 기준에서는 신이 되는 거죠. 이제 멘토가 되는 거죠. 완벽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하게 되고 그 윤정두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단기 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 비중 조절 그렇게만 된다면 하반기에 20%의 계좌 수익이 시장 대비해서 25% 수익이 되는 거죠. 그 수익이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전화하셔서 나도 함께 좀 수익 좀 잡아내 주시고 교육 좀 해주세요라고.